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와인 전문가 이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현재의 와인의 맛과 향, 그리고 그 깊이 있는 품질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되었을까요? 수천 년 동안 와인은 산화 문제, 또 보관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와인의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일지, 오늘은 근대 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와인의 품질을 혁신적으로 바꿨는지, 바로 그 와인의 맛을 지켜준 발명품들과 발견들에 관해서 살펴볼 거예요. 또한 종류에 따른 와인 보관법과 상한 와인이라 불리는 부쇼네 와인, 또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내추럴 와인까지 쭉 다룰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인간이 와인을 양조한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산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과를 먹다가 밖에 두면 갈색으로 변하는데요. 그 과정이 바로 산화입니다. 산소는 와인 속의 화합물들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와인의 색, 향, 맛을 변질시키죠. 그래서 산소가 제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인과 장기간 접촉하면 신선한 과일 향을 잃고 식초처럼 씌어지거나 색깔이 어두워집니다. 또한 살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급격히 상하게 되죠. 신석기 시대에는 와인을 토기에 담았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암포라에, 중세 시대에는 나무통에 보관했어요. 보관 방식은 다 달랐지만 산소 차단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은 공통적이었죠. 그러다가 근대에 와서 와인의 역사에 있어 큰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발명이 있었으니 바로 유리병이었습니다. 유리병은 산소를 거의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어서 와인의 맛과 향 그리고 품질을 오랫동안 보관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죠. 중세시대에도 유리와 유리공예가 존재했지만 당시의 유리는 정교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유리가 너무 얇아서 와인과 같은 액체를 보관하거나 운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당시 유리는 주로 안경이나 작은 장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죠. 와인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운송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유리병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근대에 이르러 석탄 연료가 발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유리는 높은 화력에 모래를 녹여 만드는 것인데 과거에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해 화력이 낮았지만 석탄을 사용하면서 화력이 크게 강해졌어요. 1630년대 영국인 캘럼 딕비라는 인물이 더 강력한 화력으로 두껍고 단단한 유리를 만드는 방법을 고안해냈는데요. 이를 통해 유리병이 더 실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는 와인의 발전을 위해서 유리병을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발명은 와인의 산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캘럼 딕비는 와인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되었고요. 그의 이름을 딴 와인도 있을 만큼 와인 애호가들에게 감사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리병의 중요한 짝꿍은 누구일까요? 바로 코르크마개죠. 코르크마개는 매우 높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서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아도 와인병 입구를 완벽하게 밀봉할 수 있습니다. 코르크마개는 코르크 참나무의 질긴 겉껍질로 만드는데요. 요즘은 합성 물질로 만든 코르크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전통적인 코르크마개는 코르크 참나무에서 만들어집니다. 코르크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약 25년 이상 자란 나무의 겉껍질을 처음 수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 8년에서 9년마다 다시 자란 껍질을 수확할 수 있어요.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이 나무는 세계 코르크 생산량의 약 50%를 포르투갈이, 25%를 스페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벗겨낸 겉껍질은 여러 공정을 거쳐 부드럽고 평평하게 만든 후 압착하여 원통 모양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현대에는 주로 공장에서 자동화된 기계로 이 작업을 하지만 근대 초기에는 코르크 커터라는 직업이 있어서 손수 사람이 칼을 이용해 일일이 코르크를 잘라 마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코르크 마개입니다. 내추럴 코르크 마개는 현재까지도 와인병 마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현대에 발명된 스크류캡 또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산소와 와인의 접촉이 산화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완벽하게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스크류캡이 코르크 마개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대체 왜 그렇다면 여전히 내추럴 코르크 마개가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사용하는 올드 빈티지라는 개념은 와인병과 코르크막의 조합이 발견된 후 근대에 등장한 개념인데요. 사실 그 전에는 앞서 이야기한 산화 문제 때문에 품위 있게 나이를 먹은 와인이라는 것은 존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추럴 코르크막에는 1년에 약 1mg 정도의 미세한 산소를 와인병 안으로 천천히 유입시키는데요. 이 과정을 마이크로 옥시제이션 또는 미세 산화라고 부릅니다. 이 미세한 산소가 장기간 와인과 천천히 접촉하면 급격히 산화되어 상하는 대신에 와인이 복합적인 풍미를 가지며 숙성되게 되죠. 한국의 옹기를 떠올려 보시면 쉬운데요. 옹기가 숨을 쉰다 라고 말하잖아요. 전통적으로 장을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옹기는 미세한 공기가 통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발효 과정에서 적절한 산소가 공급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르크마개로 보관된 와인도 이렇게 미세하게 산소가 공급되면서 2년, 5년, 10년, 20년 시간이 지난 후에 같은 와인이라도 이 숙성 정도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다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르크마개 이후에 발생한 병숙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올드 빈티지 와인이라는 개념도 생기게 된 거죠. 병숙성 과정에서는 와인의 산도와 타닌은 점차 부드러워지고 신선한 과일향은 좀 더 복합적인 풍미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모든 와인이 병숙성으로 이익을 보는 건 아닌데요. 약 90% 이상의 대부분의 와인들은 신선할 때 마시거나 5년 이내로 짧게 숙성된 후에 음용하는 것이 가장 맛있고요. 병숙성을 통해 진가를 발휘하는 와인은 주로 고급 와인에 한정됩니다. 스크류캡은 산소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단기 보관이나 신선한 상태로 마시기에 적합한 와인에 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병숙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와인이라면 코르크마개 대신 스크류캡을 사용하는 것이 신선함을 유지시키는 데 더 유리하겠죠. 보통 와인을 가로로 눕혀서 보관하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코르크마개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와인을 가로로 눕혀서 보관하면 와인이 코르크와 접촉해서 코르크마개를 촉촉하게 유지시키겠죠. 그리고 이에 따라 코르크는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와인을 세워서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코르크가 시간이 지나 건조되며 쉽게 부서질 수도 있고요. 또한 오랫동안 액체와 접촉하지 않은 코르크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미세 산화 대신에 일반적인 급격한 산화가 일어나서 와인이 상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코르크마개로 된 와인은 짧은 시간 세워서 보관하는 거는 괜찮지만 장기간 보관을 할 때는 반드시 가로로 눕혀서 보관해야 합니다. 반면 스크류캡 와인은 산소 차단이 완벽하기 때문에 세워서 보관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코르크마개는 복합적인 매력의 올드 와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정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코르크 오염인데요. 이 문제를 프랑스어로 부쇼네라고 부르며 부쇼네 와인을 가리킬 때 방 부쇼네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콜트 와인 혹은 콜키 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코르크 오염은 보통 TCA라고 하는 화합물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보통 코르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나무에 이미 존재하던 곰팡이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와인 병입 시에 TCA가 오염된 코르크가 와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요. 이 문제는 내추럴 코르크마개를 사용하는 와인의 약 3%에서 5% 정도에 발생할 수 있으니 꽤 높은 확률이죠. 반면 스크류캡 와인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TCA 오염으로 인한 코키 와인은 보통 곰팡이 냄새, 젖은 신문지나 젖은 걸레 같은 냄새가 나는데요. 이는 마치 지하실에 오래 방치된 젖은 물건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오염은 매우 미세한 정도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주 미세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주문하면요. 소믈리에가 와서 주문한 와인을 가져와서 손님에게 보여주고 서브 전에 먼저 잔에 조금 따라서 한 모금 맛보게 하죠. 그리고 난 후에 손님이 오케이 하면 서브를 시작해요. 이 절차는 바로 손님이 와인이 부쇼네와 같은 와인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인데요. 즉 손님이 테이스팅을 하고 오케이라고 말하는 좋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물론 내가 고른 와인의 맛과 향이 마음에 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와인이 상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테이스팅 후에 와인이 생각했던 스타일과 취향과 다르다고 교환을 요청하거나 할 수 없고요. 와인이 정확히 맞는지 내가 주문한 것이 혹은 오염되지 않았는지 상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와인병과 코르크막의 발명만큼이나 근대 과학 발전에 따른 와인 품질의 혁명을 이끈 연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파스테르 박사의 미생물 연구입니다. 포도주는 발효라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죠. 그 핵심은 바로 이스트, 즉 효모입니다. 포도 껍질에는 자연적으로 효모가 존재하고 포도의 높은 당분과 접촉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효가 시작되죠. 효모는 결국 미생물, 즉 일종의 균인데요. 인류는 고대부터 수천 년 동안 이 효모를 활용해서 포도주라든지 빵, 다양한 발효식품, 또 곡주 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인류가 이 발효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즉 그 정확한 원리를 전혀 모른 채 몇천 년 동안 발효를 계속해왔다는 점인데요. 빵이 부풀고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알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조차 알 수가 없었고 미생물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파스테르 박사가 1861년에 자연 발생설을 반박하기 전까지는 초파리조차도 알에서 태어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다고 여겨졌으니까요. 발효 또한 미생물이 아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파스테르 박사가 미생물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그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 마을의 와인 생산자들이 포도주가 너무 빨리 상하고 맛이 빨리 변질이 된다라는 불만을 들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계기로 파스테르 박사는 포도즙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결국 이를 통해 미생물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발전은 19세기 인류사뿐만 아니라 와인 양조에 큰 전환점을 가져온 중요한 연구가 되었습니다. 파스테르의 발견은 질병이 미생물에 의해 발생한다는 세균설을 증명함으로써 인류의 질병 예방과 위생 간행에 큰 혁신을 가져왔고 또 백신 개발까지 이어졌죠. 이로 인해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히던 감염병 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 및 다른 식품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미생물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포도주의 맛과 향은 더욱더 수직 상승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포도주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산화황 사용법 같은 보존 기법도 고안되었습니다. 와인 양조학 어놀로지라는 학문 또한 파스테르 연구 이후 발전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포도주 품질의 대부분이 포도밭에서만 결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인간이 양조장에서 포도주의 맛과 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떤 미생물과 어떤 효모를 사용할지, 발효 환경의 온도, 발효통의 재질, 발효 속도, 효소 사용의 여부, 오크 숙성 방식 등 모든 과정이 화학적이고 정밀하게 다뤄졌습니다. 무엇보다 양조 과정에서 해로운 미생물이나 균이 유입되지 않도록 장비와 나무통을 철저히 살균하게 되었고 이산화황이라는 화합물을 사용해 산화와 박테리아 간염을 방지하는 보존제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포도주는 비로소 안정적으로 유통하고 오랜 보관이 가능한 식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도 양조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추럴 와인은 보통 보존제인 이산화황을 넣지 않거나 자연 효모만을 사용하거나 혹은 청징이나 영화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양조됩니다. 이는 결국 미생물 통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요. 미생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입이 되기 때문에 대개 내추럴 와인은 오랜 보관이 어렵고 상하기가 쉬워서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 온도, 습도 조절이 매우 중요해요. 또 신선할 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추럴 와인에서 자주 발견되는 브렛이라고 불리는 향도 이러한 미생물 통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브렛은 브레타노미세스라는 미생물에서 발생하는 향인데 전통적인 와인 양조에서는 이 미생물을 지향하거나 소량으로만 존재하도록 통제합니다. 하지만 내추럴 와인에서는 이러한 통제가 약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브렛 향이 심해질 수 있죠. 그 결과 유통이나 보관 과정에서 양조자가 의도했던 바보다 혹은 포도주 본연의 맛보다 브렛향 특유의 어떤 헛간이나 마구간과 같은 냄새가 더 강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추럴 와인이 포도 품종과 때로와의 개성을 더 잘 살린다는 주장이 항상 옳다고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파스테르 이후로 미생물이 통제되면서 포도 품종과 때로와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구별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내추럴 와인을 즐기신다면 더 깊이 있게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단단한 와인병, 또 코르크 마개, 또 변질되지 않은 선명한 맛의 와인은 실은 오랜 세월 동안의 과학적 발전과 혁신 덕분에 가능해졌다는 점을 한 번쯤 떠올리면서 와인을 즐겨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이 중첩되어 탄생한 샴페인의 매력과 역사에 관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